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은 없었고 장호는 있었지만 제 돈은 이미 남의 손바닥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출근도 퇴근도 없는 나날이 시작되던 그날, 저는 집과 믿음과 자존심을 한 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칭찬하던 목소리들은 오늘 제 실수를 탓하는 찌르는 손가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가락보다 더 깊고 차가운 의심을 제 형제에게까지 겨누었습니다. 저는 64세 평범한 여성입니다.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작은 분식집을 정리하고 살림을 줄여 조용한 빌라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식처럼 챙기던 조카들도 제 곁에서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고 몸이 약해진 어머니를 형제들과 나누어 돌보다가 결국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 뒤에 남은 건 거친 한숨과 기름때 묻은 오래된 장롱, 그리고 도장 찍기 무서워하던 어머니가 끝내 남겨두신 도장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우리 셋, 큰오빠 영수, 막내 정호,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에게는 손에 닿는 유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대문 쪽 오래된 다세대 주택 한 채였고 셋이 합의해서 정리하자는 마음은 같았지만 누구 말대로 언제, 어떻게, 얼마에 라는 문제에서 곧바로 헝클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살던 집을 털어내는 일만큼 마음이 힘든 일도 드문데 어찌 된 일인지 돈 얘기가 나오자 다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제 돈 문제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품을 맞대는 대신 눈치를 보고 이익을 따지며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다른 계산서를 펴놓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거주 문제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인생 후반전엔 무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깔끔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보여준 집은 조용하고 햇빛이 잘 들었고 집주인이라며 소개받은 사람은 명함도 꼼꼼했고 미소가 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등기부 등본을 대충 훑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챙겼습니다.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 일부를 받고 제 몇 년치 피땀까지 보태 계약금을 넘겼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리저리 비비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놓은 듯 안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 중에도 저는 실수를 밟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이 가슴을 내려앉혔습니다. 집이 경매 절차에 올라 있다는 통지였습니다. 집주인 명의는 저와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 법인은 이미 수차례 근저당으로 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말이 목 안에서 맴돌다 두 눈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선명해졌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만난 사람들 얼굴이 전부 제 얼굴처럼 보였고 마치 우리 모두가 같은 덫에 발목을 내민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는 신고와 민원과 장고 확인과 형제와의 언쟁으로 이어지는 터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건물의 CCTV를 확인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화면에 빈칸이 있었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건물 현관을 드나든 흔적이 있었지만 바로 그 구간이 CCTV 사각지대였다고 했습니다. 화면에서 사라진 빈칸만큼 제 마음에서도 누군가의 얼굴이 뚝 끊겨버린 듯 허전하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허전함을 형제에게로 가져와 얹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일이 알려지길 원치 않을 테고 누구라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겠다는 상상은 증거보다 빨랐습니다. 그 무렵 상속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집을 먼저 팔아 제 전세금을 도와주자는 말과 불확실한 매도 시점에 얽매이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더 나은 가격을 받자는 말이 부딪혔습니다. 큰오빠 영수는 원칙을 지키자는 쪽이었고 막내 정호는 급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막내의 얼굴에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그늘이 덮여 있었고 도무지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한숨이 따라다녔습니다. 가끔씩 막내의 전화가 밤늦게 울리면 저는 못 본 척 눈을 감은 채 이불 속에서 더 깊은 한숨을 길러냈습니다. 그날 제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집은 없었습니다. 형제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제 이름뿐이었습니다. 속으로 그 문장을 되뇌일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앙상해졌습니다. 저는 무너진 마음을 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손해를 본 만큼 다시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마을회관 봉사자라는 명함을 준 여자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장례 때부터 도움을 줬다며 이것저것 챙겨준 사람이었고 어머니를 배웅하던 날 저에게 눈물 닦는 휴지를 건네며 괜찮아질 거라던 따뜻한 손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주식방이 있다면서 원금 보장이 아닌 원금 회복의 길을 알려주겠다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움켜쥐고 또 다른 논두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표와 종목 이름, 수익 인증이라는 사진들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닉네임들이 안심을 흘려보냈고 매수와 매도라는 지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몇백만 원을 넣고 다음 날 몇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라는 네 글자는 첫날부터 제 눈앞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 눈은 전세금의 구멍을 메울 콘크리트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방은 닫혔고 고객센터는 없는 번호가 되었고 제 전화기엔 스팸 신고만 늘어났습니다. 이쯤 되면 저는 누구에게라도 기대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를 배신했고 기대를 배신한 건 사람이라 다치지 않으려면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었습니다. 큰오빠는 냉정했고 막내는 초조했습니다. 큰오빠 영수는 서류를 꼼꼼히 보자며 시간을 끌었고 막내 정호는 당장 필요한 돈을 언급하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둘을 번갈아 가면서 의심했습니다. 누가 저를 이런 길로 끌어당겼을까? 누가 먼저 제 손을 잡고 이 수렁으로 데려왔을까? 어쩌면 저는 이미 그 애매한 빈칸 CCTV 사각지대를 형제들의 얼굴에 대신 씌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메모를 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에서 특이한 점을 찾아 연필로 동그라미를 쳤고 리딩방에서 제시한 종목들 이름을 정리했으며 전세 계약서에서 눈에 들어오는 문구마다 페이지를 접었습니다. 사라진 중개사무소의 위치, 사무소 안달력의 날짜, 접수했던 사건 번호, 통화 내역에 찍힌 010이 아닌 007싱의 시작, 계좌번호의 끝 4자리, 4827.
자꾸 같은 숫자가 반복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서의 수수료 계좌 끝자리, 리딩방에서 추가 매수금을 보냈던 회사 법인의 끝자리, 그리고 어머니 장례날 큰오빠가 급하게 종이에 적어두고 주머니에 찔러 넣었던 낙서의 끝자리. 4827. 그 숫자가 우연이라는 생각을 억눌러도 자꾸 목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큰오빠 영수의 지갑에서 흘러나오던 그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영수는 부고, 쪽지와 영수증, 그리고 누군가의 연락처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핏 보았던 동그라미와 숫자. 제 안의 의심은 금세 확신으로 자라났습니다. 혹시 큰오빠가, 혹시 막내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던 건 아닐까. 저는 두 형제를 번갈아 보며 마음속 검은 점을 더 짙게 칠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어머니 옷장에서 나온 작은 바느질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쓰시던 날실 가위와 실타래 사이에 오래된 USB가 켜켜이 먼지를 머금고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탄 테이프가 둘둘 감겨 있었고 떼어내자 까만 플라스틱이 제게 알 수 없는 예감을 안겼습니다. 저는 PC방에 가서 겨우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스캔된 문서들이 있었고 제 이름도 형제들의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법인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숫자 48172, 서명 옆 계좌 끝, 연락처 끝마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혀끝이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문서를 훑었습니다. 문서 속에는 막내 정호의 차용증이 있었고 보증인의 난해 영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권자 칸에는 한결자산 파트너스라는 낯선 법인명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고 날짜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던 무렵이었습니다. 상속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형제 돈 문제의 뿌리는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큰오빠가 제 전세 계약에 간섭했을까? 혹시 막내가 제게 소개한 것일까? 혹시 그 모든 건 어머니 병원비와 연결된 것이었을까? 의심은 길고 답은 멀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선택은 경찰서에서 있었던 전세 피해자 모임에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남루한 표정들이 한 공간에 모이면 이상한 연대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걸어 들어간 덫의 모양을 설명했고 그래도 그 덫을 보지 못한 스스로를 더 탓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USB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조용히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나타나지 않던 그 봉사자 여인을, 회관에서 자주 보이던 얼굴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피해자를 위로하며 서류를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낯설게 바라보며 어쩐지 그 눈동자에 아주 얕은 연기 같은 것이 깔려 있는 걸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 안의 파일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끝자리를 기준으로 모든 계좌를 나열하고 수취인과 법인, 날짜를 받침대처럼 세워 서로 연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별 쓸모없는 취미처럼 보이는 이 작업이 제겐 마지막 남은 밧줄 같았습니다. 연결의 끝에서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한결자산 파트너스 4827 정희라는 메모. 제가 직접 입력한 메모였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받아진 명함 뒤에 제가 적어 놓은 이름. 저는 몸을 뒤로 젖히며 공기 한 모금을 길게 끓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세 사기 관련 설명회를 구청에서 연다는 문자를 받고 나갔습니다. 발표 자료 중에는 사기단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정리된 틀에 제 이야기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상속 분쟁 중이거나 최근 가족과 금전 갈등을 겪는 이, 비톡촉 전화를 자주 받는 이, 최근 신용조회를 반복한 이, 직전 주거지에서 계약서를 급히 작성한 이, SNS나 커뮤니티, 마을회관 등에서 신뢰 자원을 빌려온 이, 줄줄이 표시된 특징들을 읽는 동안 저는 목덜미에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살해 영상이 재생되며 화면에 뜬 누군가의 옆 얼굴을 저는 너무도 잘 아는 얼굴로 알아보았습니다. 정희였습니다. 다른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제가 아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은 한 장씩 뒤집히며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장례 때부터 나타나 고인유를 도와주던 얼굴, 저를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다가와서 중개사무소를 소개하던 태도, 제가 리딩방 링크를 받을 때 친절하게 조언해주던 손길, 전세 피해자 모임에서 함께 울어주던 모습, 같은 사람, 다른 이름, 같은 번호의 끝. 그 사람의 뒤에 한결자산 파트너스라는 법인과 중개사무소를 폐업시키고 계좌를 돌리는 사람들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막내의 차용증과 큰오빠의 보증 서류가 그 뒤에 겹겹이 눌려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를 잘못 겨누고 있었습니다. 제 화살은 허공을 가르며 같은 사람에게로만 날아갔어야 했습니다. 저는 큰오빠 영수를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어머니 장례날 그가 지갑에서 꺼내던 종이, 거기에 적힌 숫자와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아닌 표정으로 이미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결이라는 곳에서 막내의 채무 문제로 몇 번이나 전화를 받았고, 제 전세 계약 당시에도 그곳과 연결된 중개사무소가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여 확인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를 경계하는 기색을 보고 말을 아꼈던 듯 했습니다. 제 오해가 커졌던 시간만큼 그의 침묵 또한 무겁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막내 정회에게도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가 저를 보지 않는 시간을 택해 그의 과거 흔적들을 살폈습니다. 차용증과 거래 내역, 문자 알림의 흔적들. 그가 저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던 이유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결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그 발목에 묶인 끈이 제게까지 뻗을까봐 그는 말을 삼켰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깨끗하지 않았고 그만큼 비밀이 잘 자랐습니다. 이제 저는 어둠 속에서 제 그림자를 확인하듯 사건의 윤곽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 사기와 주식 리딩방 사기를 이어붙인 같은 무리의 장기적인 덫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속 분쟁으로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시기를 골라 침투했고 마을 회관과 봉사라는 외투를 걸친 채 접근했습니다. 건물의 CCTV 사각지대를 미리 확인해 허점을 만들고 위조 서류로 소유권 흐름을 복잡하게 뒤섞으며
투자로 회복할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을 던져 상처를 덮으려는 심리를 건드렸습니다. 숫자 4827은 계좌의 끝자리이자 내부에서 자신들끼리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식을 여러 문서에서 발견했지만 너무 쉽게 형제에게서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날 저는 경찰서에 USB와 메모와 제 노트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제 메모가 현실의 지도처럼 유효하다고 했고 몇몇 연결점이 별도로 조사 중인 사건과 겹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중개사무소 폐업 직전의 송금 내역을 맞춰보며 리딩방 운영자의 아이디와 계좌 사이를 실로 꿰매듯 이어갔습니다. 한동안은 제 삶이 다시 누군가의 일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사건 기록 속에서 숫자 뒤에 자리하는 것만 같아서 저 스스로를 다시 찾기 위해 더욱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풀린다고 해서 마음의 매듭이 곧장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형제와의 상처를 돌아보며 말하지 않은 것들로 상처가 얼마나 깊어지는지를 배웠습니다. 큰오빠의 원칙은 무정함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막내의 조급함은 탐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이들을 더 먼저 의심했고 그 의심이 덧칠한 그림자를 오래도록 지워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이 주는 안도의 상징 아래 사실은 함정과 오해가 얼마나 쉽게 자라는지 모른 척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은 다시 얻어야 하고 잃은 돈은 법의 속도로만 조금씩 돌아올 것입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바느질 상자 속에서 시작된 작은 증거가 저를 구했고 숫자 4327은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마을회관의 봉사 명함도 달콤한 수익 인증도 단정한 중개사무소 간판도 저를 속이지 못합니다. 저는 더디게라도 다시 일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형제들과는 천천히 오해를 내려놓고 필요한 말을 제때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서로의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던 기억만큼 지금은 각자의 상처를 나눌 용기가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제 아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과 의심하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 돈 앞에서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묶는 매듭의 법, 스스로의 욕심과 공포를 관리하는 법, 이 모든 게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졌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뻔한 경고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고를 제 피와 시간과 잠과 어머니의 바느질 상자 값으로 치렀습니다.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피부티를 의심한 제 태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 앞에서의 경계를 더 높이 세우라고 말하시겠습니까?